시간이 멈춘 기록은 때로 아주 작은 균열로 다시 흐르기 시작하곤 하죠. 2016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낡은 교도소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바로 이 사건의 C였습니다. 그는 2007년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2세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세상과 영원히 격리된 남자였죠. 사건은 이미 2016년 기준 9년 전에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C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고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렇게 세간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죠.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도착한 그의 편지에는 굳게 닫혔던 사건의 문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날의 범인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수감자. 그는 왜 하필 지금 9년이나 묵혀뒀던 비밀을 꺼내놓는 걸까요? 혼자 짊어졌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걸까요? 아니면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편지 한 통에서 다시 시작된 9년 전 그날의 비극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야기는 2007년 5월에 어느 늦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의 한 작은 호프집. 가게 주인이던 42세의 A씨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했던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을 찾아온 익숙한 얼굴의 손님에게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죠. 그 남자가 바로 이 사건의 B였습니다. 그는 A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안면을 튼 사이였어요. 하지만 A씨가 알던 그의 모습 뒤에는 어두운 과거와 절박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이미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15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에도 특별한 직업 없이 월세조차 내지 못해서 집을 비워줘야 할 만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런 그의 눈에 A씨가 들어온 겁니다. 언젠가 가게에서 나눈 사소한 대화. A씨는 B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가 1,300만 원에 달하고 통장에도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B의 머릿속에 잔혹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후배인 C를 찾아가죠. C 역시 빚에 쪼들리며 힘들게 살아가던 처지였고요. B는 그런 C에게 한 건 하자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은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2007년 5월 20일 밤 11시 40분경 B와 C는 영업 마감을 앞둔 A씨의 가게로 찾아갔어요. 누님, 가게 끝나면 저희랑 밖에서 술 한잔 하시죠.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제안에 A씨는 경계심 없이 응했죠. 자정이 넘어 가게 문을 닫은 A씨는 자신의 매그너스 승용차에 두 사람을 태웠고요. 운전대는 B가 잡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송도의 한 술집. 그곳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다시 차에 올랐을 때 B는 A씨를 C와 함께 뒷좌석에 앉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차는 다시 어두운 외곽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B가 차량 잠금 장치를 누르는 철컥 소리와 함께 뒷좌석에 있던 C가 돌변했죠. C의 주먹과 발이 A씨의 얼굴과 몸을 무자비하게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차는 인적이 끊긴 시흥의 한 공터에 멈춰섰어요. 반항하던 A씨를 두 사람은 다시 폭행해 완전히 제압했죠. B는 A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 2개를 꺼내 들고 비밀번호를 대라고 위협했어요. 겁에 질린 A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B는 C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러자 C는 미리 준비해온 가도로 A씨의 허벅지를 그대로 찔렀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A씨는 결국 비밀번호를 말했고 두 남자는 목적을 달성했죠. 하지만 그들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B는 C에게 A씨를 죽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C는 그 지시에 따라 과도로 A씨의 목을 2차례 힘껏 찔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단 몇백만 원의 돈 때문에 쓰러져 갔어요.
두 남자는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560만 원을 인출했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범행을 완벽히 숨기기 위해 마지막 장소로 향합니다. 그들은 A씨의 시신이 실린 차량을 한 공원 근처로 몰고 가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죠.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근 빌라 옥상에 올라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검은 연기와 함께 타오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해요.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한 줌의 재로 변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망은 C를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어요. C는 2007년 6월 3일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처럼 보였죠. 하지만 취조실에 앉은 C의 입에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부 저 혼자 한 짓입니다. C는 범행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단독 범행으로 꾸며 진술했어요. 피해자와는 안면도 없는 사이였고 우발적으로 차에 타게 되어 돈을 빼앗고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의 흔적은 그의 진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리가 아니었어요. 과거 교도소 생활을 통해 세상의 쓴맛을 본 두 남자가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내린 지극히 계산적인 선택이었죠.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둘 다 잡혀서 들어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밖에 남아 수감 생활을 돕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죠. 범행이 더 많이 노출된 C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B가 밖에서 평생 그의 옥바라지를 책임지기로 한 거예요. 이 위험한 거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C의 완벽한 허위 자백에 따라 수사기관은 더 이상 B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죠. 2007년 10월 C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됐어요. 그 시각 이 모든 비극을 설계했던 B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위태로운 약속은 처음 2년간은 잘 지켜지는 듯 보였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B는 2008년 12월까지 총 13차례나 교도소로 C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자신의 힘든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총 205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며 약속을 이행하는 척했죠. 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어요. C는 면회온 B에게 옷가지를 넣어달라, 이빨 치료할 돈을 보내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B는 그때마다 조만간 해결해주겠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자 B의 마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2009년 5월 20만 원을 마지막으로 B의 영치금 송금은 끊겼습니다. 면회오는 발길도 더는 이어지지 않았죠. 밖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B에게 감옥 안의 C는 점점 더 거추장스러운 과거이자 짐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차가운 교도소 철창 안에 홀로 남겨진 C의 마음속에는 하루하루 희미해져가는 약속과 함께 서늘한 배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세월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지만 어떤 감정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벼려지기도 하죠. 교도소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5년이 9년이 되어가는 동안 C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의 감정이 거대하게 자라났어요. 하나는 자신이 죽인 A씨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배신하고 세상 밖에서 모든 것을 잊은 채 살아가는 B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결국 9년 만인 2016년 C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편지 한 통으로 멈춰있던 사건의 톱니바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9년 만에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B는 경찰서에 불려와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C가 범행 당일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 사고를 쳤다며 이사비용에 보태쓰라고 1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주고 갔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의 아내와 동생 역시 범행 시각에 B가 집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진실의 무게는 B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검찰은 그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첫째는 9년이 지났음에도 놀랍도록 일관되고 상세한 씨의 진술이었어요. 범행을 계획한 순간부터 차 안에서의 대화, 살해 방법, 시신을 유기한 장소의 지형까지 그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둘째는 옥바라지 약속이 실제했음을 증명하는 물적 증거들이었어요. 씨가 교도소에서 B에게 보낸 편지에는 형님은 절대 절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날 지켜봐줄 사람은 형님뿐입니다. 라며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도소 접견 녹취록은 더욱 결정적이었죠. C가 치료비를 요구하고 B가 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듯한 대화를 나눈 기록은 그들이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깨질 수 없는 거래로 묶인 관계였음을 명백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B 자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C와 대질 신문을 받던 중 C가 그냥 죗값 치러. 너는 사람 배신하고 밖에서 잘 살았잖아. 라며 몰아붙이자 궁지에 물린 B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죠. 형이 얘기하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여기에서 자수하고 인정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징역을 너하고 똑같이 받고. 법원은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자수나 인정이라는 단어를 가정에서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는 B 스스로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B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B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어떠한 법리적 오류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9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시작된 법적 다툼은 B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라는 최종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은 고작 현금 560만 원이었어요. 끔찍한 탐욕은 한 가정을 무너뜨렸고 두 남자의 인생을 영원히 감옥에 가뒀죠. 그들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맺었던 침묵의 거래는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는 결국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자 가차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9년, B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유를 누렸던 시간입니다. 그는 아마도 완벽하게 과거를 지었다고 영원히 심판을 피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외면했던 감옥 안의 C는 배신감이라는 칼날을 9년간 갈고 있었죠. 결국 그의 침묵은 더 무거운 진실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왔고 그의 남은 모든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뒤늦은 폭로는 정의는 때로 더딜지언정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